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염증성 질환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배지닥터 사무국장이고요. 이의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성 염증성 질환이 어떤 병인지 아시나요? 예, 만성 빼고 이제 염증성 질환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염증성 질환입니다. 비염, 천식, 편도선염, 아데노이드염, 결막염, 포도막, 망막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피부염, 건선, 죽상동맥경화증, 혈관염, 통증, 기타 통증, 두통, 관절염, 건초염, 염좌, 위염, 십이지장염, 간염, 담낭염, 초장염, 신장염, 방광염, 전립선염, 골반염, 염자 붙은 모든 질환은 다 이제 염증성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병은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건데요. 이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황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암도 일종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누적이 되면서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고 그리고 유전자 변이된 세포들이 계속 증식을 하면서 암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만성 염증성 질환을 잘 관리하면은 암 자체로 가는 걸 예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염증의 원인이 뭔가? 여러 가지로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염좌, 이게 왜 생기나요? 다쳐서 생기죠. 많이 쓰거나, 물리적 손상, 둔상, 창상, 찔리거나, 아니면 춥거나 더워도 생기죠. 화상, 동상으로도 생길 수가 있고, 피부에 생기죠. 그리고 화학물질에 의해서도 생기고, 알코올, 흡연, 분진, 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어떤 병들이 주로 많이 생기죠? 결막염, 비염, 기관지염, 천식, 이런 것들 많이 생기죠. 이런 염증 붙은 게 다 생깁니다. 그리고 감기가 뭐 때문에 생기나요? 바이러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또 세균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질환들도 있죠. 이런 병원균 때문에도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특별한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없는데 이상하게 몸에 자꾸 염증이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관찰이 되죠.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아토피, 알러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과도하게 염증 반응이 몸에서 생기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리방사선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심리적 스트레스라든지 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염증이 앞에서 질병 많이 나열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염증자가 붙어서 염증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염증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손상된 조직의 복구 과정이 염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은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하고 목도 붓고 하죠. 그죠? 그럼 이제 이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진 세포를 몸에서 없애기 위한 과정이 바로 감기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아예 반응을 안 해버리면 증상이 없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온몸에 다 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이러스한테 완전 잠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온 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그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기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붓고 통증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이 따끔따끔거리기도 하고 열이 나고 이런 과정이 다 치유 과정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염증이라는 과정은. 그런데 통상 여러분들 발목 삐끗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발목을 삐끗하지만 않으면은 얼마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되나요? 1주, 2주, 보름이 걸릴 수도 있고 감기도 약을 먹으면 1주, 안 먹으면 7일 그렇게 되죠. 그죠? 대략 한 1주 내지 2주 정도 지나면은 어떤 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단발적으로 발생한 염증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 몸은 이제 회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화상 입은 부위가 굉장히 넓거나 다친 부위가 굉장히 넓으면은 1, 2주로 안 되죠. 몇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회복되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아주 경미한
외부 손상이나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에 노출됐을 경우는 이런 정도 이건 다 웬만하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만성 염증 질환, 다른 말로 이제 자가면역 질환 이렇게 부르는 병이 있습니다. 뭐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라고 부르는 전신 홍반성 낭창, 뭐 이제 전신 경화증,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형 당뇨병, 뭐 만성 갑상선염, 뭐 건선, 베체트병,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시병, 그리고 아이즈의 신증, 사구체 신염, 쇼그렌 증후군, 여러 가지 피부 근염, 뭐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이라든지, 뭐 중증 근무력증이라든지, 강직성 척추염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혹시 제가 여기에 써놓은 병들을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자, 만성질환이 왜 생기나 좀 볼게요. 그러니까 염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주면은 웬만하면 다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잘 못 끄는 그런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몸이. 효과적인 염증이나 회복이 방해가 되는 상황. 그래서 저는 이 만성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불똥과 장작, 모닥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요. 불이 계속 붙으려면은 불똥이 계속 튀면은 불이 계속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불똥이 아무리 튀어도 장작이 없으면 불이 붙을까요? 불이 안 붙죠. 근데 불똥이 한번 튀었을 때 장작이 조금 있을 때와 장작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작은 불이 붙기도 하고 큰 불이 붙겠죠. 작은 불은 금방 꺼지겠죠. 근데 큰 불은 꺼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번에 큰 산불이 있었죠. 그것도 며칠 갔죠. 탈 게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불이 붙었을 때 효과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뭐 소화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으면은 또 진화가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조합이 됐을 때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 염증성 질환, 염증을 줄이려면은 예를 들면 알러지를 예로 들자면 알러지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땅콩 알러지가 있다. 땅콩 안 먹어요. 땅콩을 안 먹어야죠. 이건 불똥이 안 튀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관리한 방법이 되는 거죠. 전술이 되는 거고, 저도 과거에 제가 이제 그 전공의 시절에 제가 이제 인천 출신인데요. 인천에 월미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횟집이 참 많아요. 조개구이집도 많고, 가서 조개구이를 먹고 나서 자는데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장에 응급실 가서 이제 주사 맞고 바로 이제 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 근데 전에도 조개구이를 먹었었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만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뭐 그때 제가 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뭐가 좀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런 것처럼 아주 좀 심각한 알러지가 아닌 경우라면은 어떤 불똥이 튀었을 때 몸에 장작이 아예 없어버리면은 설사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요인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그냥 가볍게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땅콩 알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땅콩을 먹어서 알러지 불똥이 튀었는데 장작이 아예 없으면은 뭐 천식이 있다든지 피부 알러지가 있을 때 굉장히 경미하게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가장 좋은 건 피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 효과적인 염증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 이런 것들은 뒤에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작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 지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필수 지방산 중에 오메가6와 오메가3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어디에 많죠? 생선에 많고 들기름에 많고. 예. 오메가3가 좋은가요? 좋대요. 왜 좋다고 그러나요? 색소형생을 기여한다고.
세포막. 예. 네. 오메가 3뿐만 아니지 이제 오메가 3, 6도 세포막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심지어 포화 지방도 도움이 됩니다. 혈행 개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예. 이미 2010년대에 그동안 오메가 3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했고 그리고 오메가 3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20년 넘게 추적 관찰한 연구들만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 효과 제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오늘 주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제가 또 좀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이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오메가6와 오메가3를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이 성분을 합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메가6와 오메가3. 그래서 둘 다 몸에 필요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오메가6와 오메가3를 1대1 내지 1대4 정도로 약간 이 비율이 어느 정도 좋았어요. 오메가6를 1을 먹었으면 오메가3도 1을 먹고 이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서구인들은 이 비율이 15대 1 정도로 오메가6를 과도하게 먹고 오메가3를 굉장히 적게 먹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오메가3에 비해서 오메가6를 많이 먹을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암, 자가 면역 질환, 관절염, 비염, 천식, 전립선염 같은 이런 염증성 질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어요. 2018년도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은 이 비율이 7.49대 1, 뭐 8대 1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메가6 지방은 우리 몸에서 이 염증과 관련된 대사산물로 분해가 돼요. 재료가 돼요. 그래서 오메가6 지방산에서는 리놀레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감마 리놀렌산이 되고 그다음에 아라키돈산이 되는데 아라키돈산이 된 다음에 염증에 관여하는 그런 전구 물질, 뭐 에이코사노이라든지 유코트리엔이라든지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2개월 내지 4개월 이런 종류의 것들로 이제 가요. 뭐 이런 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이 2개월이나 4개월에 해당되는 이런 이 물질들은 염증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이 아라키돈산이라든지 오메가6 계열에서 나온 염증 매개 물질들은 백혈구들을 막 증식시키고 백혈구들이 더 그 부위에 달겨들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기엔 굉장히 필요하겠죠. 반면에 오메가3가 대사가 되면서 똑같이 아라키돈산, 뭐 이제 에이코사노이라든지 유코트리엔이라든지 염증 매개의 그런 물질들이 나오긴 하는데 3개월이나 5개월 이런 계열의 물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열들은 염증을 적당하게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균형이 잘 맞아야 필요할 때는 염증이 확 불붙었다가 필요할 때는 또 염증이 싹 꺼지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균형이 잘 맞으려면 오메가6와 오메가3를 1대1 내지 그 근방에서 이제 이게 섭취가 돼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양의 오메가6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똥이 한번 튀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큰 불이 붙는 거죠. 그리고 꺼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꺼질만 하면 또 불똥이 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이 가시지 않고 계속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 뭐 이 아라키돈산에서 백혈구와 2개월 내지 4개월에 해당되는 다양한 전구 물질들이 나와서 염증을 증식시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라키돈산이 그럼 오메가6 이거 어디에 맞냐? 뭐 예를 들면 한국인들을 예를 들면은 대두유에 많아요. 그리고 아라키돈산이 어디에 맞냐? 돼지고기, 계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오메가3 어디에 맞냐고 여쭤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셨죠? 생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생선에 왜 오메가3가 많을까요? 생선이 오메가3를 스스로 생산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스스로 오메가3 성분을 합성할 수 있는 생명체는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메가3는 분자 구조가 굉장히 그 불안정해요. 햇볕을 받으면은 바로 그 구조가 바뀌어 버려요. 바로 그 구조가 바뀌면서 변환되는 과정에서 전자 흐름이 생기고, 그리고 그 전자 흐름 덕분에 식물에서 이 탄수화물을 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초록색 이파리 성분들, 거기에 광합성하는 부분들의 오메가3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다 생선은 왜 많냐? 해초,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오메가3가 많아요. 그 오메가3가 먹이사슬을 통해서 농축이 된 것뿐이에요, 생선에는. 그래서 그 우주인들 있죠. 우주인들이 오메가3 필수 지방산이라고 그랬죠. 오메가3를 어떻게 섭취하냐면 해초를 키웁니다. 해초 세포를 키워서 거기에서 오메가3를 먹어요.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채소를 좀 많이 먹었고, 우리 고기를 많이 먹지도 않았지만, 고기를 먹었었더라도 과거에 어떤 고기를 먹었나요? 그렇죠. 소는 풀 먹었죠. 사람도, 돼지도 마찬가지로 뭐 사람이 먹다 남은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먹었지, 뭐 곡물 사료 뭐 이런 거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들을 직접 돼지한테 먹이거나 이럴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도 풀만 먹었을 때는 소의 지방 중에 오메가3가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돼지도 풀을 주로 먹은 돼지들, 풀만 먹인 돼지들은 이 지방이 안 굳어요. 여러분들 삼겹살 같은 거 구워서 드실 때 밑에 물 넣으면은 하얗게 이 지방이 굳죠. 그런데 풀을 먹은 돼지들은 참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지방이 떨어져도 굳질 않고 그냥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그래요.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죠. 요즘은 다 곡물 사료를 먹고 크죠. 옥수수나 콩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동물성 식품에 있는 지방 자체도 오메가6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이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짠 콩, 그럼 기름이 나오겠죠. 그 기름에도 오메가6가 많아요. 그럼 기름으로 또 튀기고 볶아 먹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고기를 먹고 기름을 먹으면서 한국인들이나 이 현대인들은 너무나 과도하게 많은 오메가6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이 안 맞게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전체 사망률이 증가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4대1이 되게 맞춰주면은 사망률이 감소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대장암 2.5대1로 맞춰주면 대장암 세포의 증식이 감소한다든지, 2대1이나 3대1 정도로만 맞춰줘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염증이 호전이 된다든지, 천식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3 하는 거예요. 이 비율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비율이 안 맞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동물성 식품이나 식용유,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비율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려면 뭘 해야 될까요? 먹는 걸 바꿔야 돼요. 그죠? 동물성 식품을 안 먹고 기름으로 튀기거나 볶은 것들을 안 먹어줘야지 비율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중 매체에서는 뭐만 얘기하나요? 오메가3만 먹으라 그러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뜩이나 지방을 많이 먹어서 이 비율이 안 맞는 사람들한테 지방을 또 먹이는 꼴이 됩니다. 오메가3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뇨병이 증가하게 돼요. 오메가3를 먹을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생선을 먹을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그래서 자가면역질환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으로는 일단 지방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포화지방과 오메가6 지방산을 최소한으로 섭취하고, 따로 우리가 기름을 먹지 않더라도 곡류나 옥수수나 뭐 소량의 콩 이런 것들만 먹어줘도 오메가6는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뭐 먹을 필요가 없어요. 현미에도 적당한 양의 오메가6가 다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식품을 제한하고 식용유 섭취를 제한하고, 그리고 지방이 많은 식물성 식품도 최대한 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적절히
시켜주는 오메가6, 오메가3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 뭐 녹황색 채소, 해조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좋은 음식이고 염증을 떨어뜨리는데, 그리고 견과류나 씨앗류 이런 것들은 뭐 금지할 음식까지는 아니지만 과하지 않게 적당량 먹어줘야 됩니다. 앞에서 이제 그 황 박사님이 튀긴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황 박사님도 튀긴 음식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좋아하지만 안 먹죠. 네. 저도 있으면 먹습니다. 먹는데 먹고 나면 꼭 후회를 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저는 주로 공장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건강 상담을 하는데 점심에 이제 그 공장에서 급식 반찬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골라서 먹죠. 그런데 김치전이 있었던 거예요. 김치전을 2개가 있길래 하나만 먹었었는데 2개를 이제 해서 이제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바로 이제 코 안쪽에 뾰루지 같은 게 납니다. 이게 나요. 네, 뾰루지가 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에도 이런 전 같은 걸 좀 먹어봤는데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날을 제가 뭘 먹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사놨던 캐슈넛이랑 땅콩을 제가 좀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달아서 좀 지방이 과도하게 임계선을 넘어설 정도로까지 먹다가 전까지 먹으니까 이게 넘치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두 번씩 여러분들도 안 좋다는 걸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체험을 해보셔야 되기도 하는데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원인이 뭔지를 본인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염증이 재발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넓은 관점에서 만성염증성 질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나 혹은 크론병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주변에 크론병 환자 있는 분 계신가요? 보긴 하셨어요? 어디서 보셨나요? 요양원에서. 아, 요양원에서. 네. 이 크론병은 과거에는 한국에 없는 병이었어요. 1986년도 데이터를 보면은 인구 10만 명당 0.05명이 발생하는 병이었어요. 크론병은. 그러니까 5천만 명을 인구로 쳤을 때 1년에 25명이 발생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25명. 구경할 수 있을까요? 대학병원에서도 구경을 못했던 병이에요. 그냥 교과서에서나. 저희가 공부를 미국 교과서로 하기 때문에 미국 교과서에는 이 병명이 나오는데 한국에선 볼 수 없었던 병입니다. 근데 이 병이 2008년도 불과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인구 10만 명당 5.1명이 발생하는 병이 됐어요. 10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100배 이상. 그리고 100배 증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병이.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이런 병입니다. 장에 염증이 계속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 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터져버리죠. 그러면 이 장에 있는 내용물들이 배 안에 싹 다 퍼지죠. 이게 복막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증상이 있으면 장이 이제 이런 상태, 염증이 잔뜩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배가 아프겠죠. 그리고 설사를 계속하겠죠. 심하면 피가 나겠죠. 혈변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무슨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 될까요? 영양소 흡수가 안 되겠죠. 이게 염증성 장질환의 증상입니다. 복통, 설사, 혈변, 먹어도 빠지는 체중 감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뭐 소염제를 쓰고 그래도 안 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쓰고 그래도 안 되면은 항암제를 쓰기도 합니다. 염증 이 부분에서는 세포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항암제를 일부 써도 항암제가 세포 분열이 활발한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진정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증상이 개선이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배를 열고 들어가서 터지기 전에 먼저 잘라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질병입니다.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난 2, 30년 동안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이 병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이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뭔가 원인이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지난 3, 40년 전과 지금 뭐가 다른가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은 이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방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치료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루푸스. 이것도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커요. 루푸스 발생 지역이 많은 지역은 이런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호주 이런 쪽 그리고 유럽 쪽 이런 쪽입니다.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전체 루푸스 환자가 많은 지역은 요거 미국, 캐나다 이런 지역입니다. 유럽, 호주 다 유럽인들 서구화된 지역에서만 루푸스 질환이 많아요. 그 외에 아프리카는 거의 없는 질병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시아, 한국도 굉장히 발생률이 적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과거보다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 루푸스 질환이.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은 10만 명당 2.8명이 지금 발생하는 상황이고 2004년이나 2006년 데이터로 그리고 유병률은 이 환자들이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평생 환자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발생률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10만 명당 18명에서 21명, 대략 한 20명 정도 환자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10만 명당. 그리고 건선. 요즘 건선 진단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선. 지금 유병률이 어떻게 되냐면 인구 10만 명당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사이. 10만 명당. 그러면은 10,000명, 1000명. 1000명당 한 5명꼴 정도 수준입니다. 환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식습관 변화나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여드름도 이게 청소년기에 당연히 겪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서구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여드름이 없어요. 청소년기 성장기에도 서구화된 지역에서만 여드름이라는 현상이 관찰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뾰루지나 이런 것들도 이 여드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평소에 채식을 하고 기름기 없이 먹다 보니까 남들한테는 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의 그런 지방이나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도 저한테 민감하게 몸에서 반응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등에 이 화농성 여드름이 잔뜩 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드름을 일으키는 뭔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회복이 되는 걸 방해하는 걸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염증이 증폭되는 뭔가를 또 계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뭐 당뇨병이라든지 뭐 심혈관 질환, 암, 치매 이런 것들도 다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 이 50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론병이라든지 건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루푸스 이런 것들이 증가한 배경이 될 수 있는 먹거리 변화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죠. 요즘은 살이 왜 찐다고 그러나요? 탄수화물 때 찐다고 그러죠. 살을 빼려면 뭘 제일 먼저 줄여야 되죠? 밥을 줄이죠. 자, 그러면 이거 언제적 이렇게 먹었나요? 요즘 이렇게 먹나요, 밥을? 1970년대 초반에 이렇게 먹었어요. 굉장히 고봉밥으로 먹었죠. 이렇게 먹었을 당시에 배 나온 사람이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밥을 먹었을 때 배 나온 사람이 주변에 많았나요? 자가면역 질환이나 암이나 치매 뭐 이런 것들 있는 분들 많았었나요? 별로 없었죠. 한마디로 밥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확실한 이 현상 자체도 설명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만약에 탄수화물 때문에 사람들이 살찌는 거라면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먹었던 시기가 70년대입니다. 이 탄수화물 음식은 설탕을 뺀 그런 쌀,
보리, 밀,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을 합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을 먹었고 이 탄수화물 섭취량이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아주 급감을 합니다. 그리고 설탕 섭취량은 대략 한 20배 정도 증가하고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먹는 양도 거의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식용유예요. 식용유 섭취량도 대략 한 50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비염이 있거나 천식이 있거나 피부염이 있는 분들한테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식용유, 설탕을 드시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뭘 먹으라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키기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식용유 없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이 나물을 무칠 때도 참기름, 들기름 굉장히 많이 넣죠. 비빔밥을 먹을 때도 참기름, 들기름 많이 넣죠. 근데 옛날에는 70년대 이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못 넣었어요. 왜냐면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기름을 짜놓으면 다 상해요. 굉장히 이 냄새도 심하게 나고 변질이 되기 때문에 기름을 짤 수가 없어요. 그냥 참깨, 들깨를 뿌려 먹거나 이런 정도 아주 신선하게 막 짜가지고 뭐 그냥 부셔서 먹거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이지 기름을 그렇게 쓸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루에 1g 내지 2g 정도의 기름밖에 안 먹었어요. 참기름, 들기름 포함해서. 그랬던 게 지금은 50g 정도를 먹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대두유가 처음 생산된 게 71년도입니다. 71년도에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콩기름, 들기름이 없었고 튀겨 먹고 볶아 먹는 음식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식용유 섭취량이 증가했고 그런데 이 식용유 섭취량과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섭취량이 어떤가요? 비례. 굉장히 비례하죠. 거의 이 정도면 평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 이유는 기름을 짜고 남은 대두박이나 이런 찌꺼기들로 가축 사료로 썼다는 거예요. 사실은 71년도에 이 기름을 짜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국민들한테 식용유를 주기 위해서 짜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가축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시대 때 68년도부터 축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집행이 됩니다. 그 일환으로 안정적으로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진해에다가 이 식용유 공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료를 공급하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동물성 식품 섭취량이 쭉 증가하는 거죠. 식용유 섭취량이랑 비례해서. 완전 이중으로 이 축산업 때문에 이중으로 한국인들의 건강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게 밥그릇이 이렇다는 거죠. 70년대 밥그릇, 지금 밥그릇. 거의 뭐 70년대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밀가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참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죠. 건강해지려면 밀가루를 끊어야 된다. 그러면 과거에 크론병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도 없었고 배도 안 나왔고 뚱뚱한 사람도 없었고 당뇨도 없었고 그랬던 시절에는 밀가루를 정말 안 먹었겠죠. 밀가루 얼마나 먹었을까요? 지금 먹는 양이랑 비교를 하면은 70년대랑 차이가 있나요? 지금이랑? 별로 없었죠. 그럼 왜 옛날에는 밀가루를 먹었어도 탈이 안 났을까요? 이게 우리 밀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늘었을까요? 가공을 많이 안 해서. 이거 수입밀이에요. 이것도 수입밀인데 옛날에 밀가루 어떻게 먹었나요? 그냥 수제비, 국수. 그죠? 거기에 계란 좀 넣나요? 아니요. 우유나 뭐 버터 뭐 이런 것 좀 넣나요? 아니면 설탕 좀 넣나요? 그리고 튀겨 먹었나요? 그냥 밀가루에 물, 적당한 간, 반죽해서 삶아 먹었죠? 네, 삶아 먹었죠. 네. 딴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삶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밀가루, 그 술빵이라는 거는 밀가루에 막걸리 좀 넣고 그냥 쪄먹은 거죠. 네. 근데 요즘 빵은 어떻죠? 거기에 밀가루 100g, 버터나 식용유 100g, 뭐 설탕 100g 그거 넣어서 섞죠? 라면이 안 좋다고 그러죠. 라면이 왜 안 좋을까요? 밀가루라서 안 좋을까요? 튀겨서 안 좋은 거예요. 본질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에 밀가루 음식 자체가 다 이렇게 안 좋은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 음식들 자체를 안 먹어버리면 좋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허점이 있어요. 뭐냐면 소위 말해서 글루텐 프리 음식들이 있죠. 밀가루 전혀 안 썼다는 음식들. 그런 음식들은 과연 건강할까? 제가 예전에 담양이라는 곳에 놀러 갔었는데 길거리 지나가는데 죽순빵을 파는 거예요. 밀가루 전혀 안 쓰고 100% 현미로만 만든 죽순빵이라는 거예요. 네, 담양에 가면 있어요. 길거리에 있는데 제가 현미 먹으라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다니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그 맛을 봐야죠. 차 타고 지나가다가 유턴해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샀어요. 사서 딱 받는 순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버터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샀으니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맛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맛을 봤어요. 너무 달아요. 기름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먹고 나면은 제가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증상들이 몸에 즉각적으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먹고 버렸어요. 먹고 버렸는데 자,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밀가루를 안 썼어도 몸에 좋다는 현미가루를 썼어도 거기에 기름과 설탕, 유제품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쓰레기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한국의 경험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런 해답이 다 들어 있어요. 동물성 식품, 고기, 육류 섭취량은 한 15배 정도 증가했고 생선 섭취량도 4.5배가 증가했어요. 뭐 우유 섭취량은 한 48배가 증가했고 요거는 이제 계란 섭취량 7.8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다는 완전 식품이라는 음식들을 과거보다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왜 건강해지지 않냐는 겁니다. 왜 날씬해지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에 좋다는 우유. 미국이랑 한국이랑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한국은 과거보다 우유 섭취량이 한 50배가량 늘긴 했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유를 굉장히 적게 먹는 나라입니다. 우유 여러분들 드시는 분 계시나요? 우유 드시는 분. 왜 드시나요? 칼슘, 그죠? 뼈 건강을 위해서 드시죠? 자, 그러면 지금보다 우유를 10배 이상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을 한번 볼까요? 한국은 미국보다 우유를 10배 이상 많이 먹어요. 뼈가 어떻게 되나요? 골절률이 더 낮은가요? 높아요. 2배 이상 높아요. 네. 우유를 아무리 먹어도 뼈는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골절이 예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유가 뼈를 건강해 준다는 가설 자체도 이미 2010년대에 완전 폐기가 됐어요. 학계에서는. 안 먹어야죠. 안 먹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또 하나의 정보를 좀 드릴게요. 인슐린은 어떤 호르몬인가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죠.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근데 이 인슐린이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몸에 기능을 합니다. 인슐린이 자가 포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세포들 기능이 떨어지죠. 아니면 제가 손을 베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세포로서의 기능, 원래 기능을 잘 못하죠. 장병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능이 떨어지는 세포들. 이런 것들을 백혈구들이 가서 없애는 게 바로 자가포식이에요. 기능이 떨어지는 세포를 없애는 역할. 그래야 새살이 돋게 되는 거죠. 감소되면 안 되죠. 그렇죠. 자가포식 감소가 되면. 그래서 당뇨병 있는 분들이 상처가 잘 안 낫죠.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 있는 분들은 대부분 현대인들의 당뇨병은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발생하는 당뇨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가 잘 안 낫게 돼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단식 해보신 분 계시는가요? 단식 해보신 분. 네. 네. 단식을 하려면 최소한 3일 이상은 쫄쫄 굶어야 됩니다. 뭘 드시면 안 돼요. 무슨 뭐 효소 이런 것들도 드시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단식을 하게 되면은 들어오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인슐린 농도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 기능이 떨어지는 조직들을 다 가서 분해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료로 사용하게 되고 자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회복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인슐린을 어떤 성분들이 분비시키느냐? 뭐가 분비시키나요? 인슐린을. 탄수화물이 분비시키죠. 이거는 뭐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만 분비시키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틀린 대답입니다. 보세요. 이 소고기 안심을 50g 정도만 먹어주면은 먹기 전 수준보다 인슐린이 거의 2배에서 3배만큼 올라가요. 인슐린이. 그리고 감자만 먹었을 때보다 감자에다 참치를 섞어 먹었을 때 인슐린 수준이 감자만 먹었을 때 이렇게 나오다가 참치를 섞어 먹으면 인슐린이 거의 2배만큼 더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먹거나 먹게 되면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인슐린 반응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만 먹었을 때는 요만큼만 분비되는 인슐린이 참치나 아니면 소고기나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곁들여 먹으면 인슐린이 2배 이상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편적으로는 혈당이 굉장히 조절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당뇨 환자들한테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꼭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길게 보면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이 돼서 결국엔 당뇨병이 더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유, 유제품은 거의 설탕만큼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켜요. 그래서 인슐린 지수가 거의 100밀빵만큼 되는 게 바로 유제품이고요. 그래서 지방을 빼도 똑같이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발효를 시켜도 인슐린이 분비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백질 때문이고요. 그리고 유청 단백을 먹었을 때도 혈당을 보시면은 그냥 설탕물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이렇게 되다가 혈당이 높죠. 설탕물을 먹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유청 단백을 먹으면은 혈당이 이렇게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돼요. 심지어 음식을 먹기 전보다 더 혈당이 낮아져요. 그런데 인슐린 농도를 보면은 설탕을 먹었을 때는 인슐린이 이만큼 분비가 되지만 거기에 유청 단백을 같이 먹어주면은 인슐린이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혈당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뭐 이제 이게 이런 현상의 해악은 참 정말 뭐 1시간 동안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식곤증이 굉장히 잘 오고 이렇게 되면 또 공복감이 굉장히 또 많이 오게 됩니다. 식욕 억제가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콩단백과 우유 단백을 비교해 보면 식물성 단백과 동물성 단백을 비교하면은 식물성 단백에 비해서 동물성 단백을 먹을 때 인슐린이 2배 이상 많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똑같은 양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먹었을 때 이 동물성 단백질, 카제인, 우유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이 카제인을 먹을 때만 간에 지방이 침착이 되고 콩단백을 먹었을 때는 간에 지방이 침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슐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세컨드 밀 페노메논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 현상이라는 건데 아침에 고단백 식사를 하면은 점심 때 혈당 조절이 더 잘 된다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혈당만 놓고 보면은 당뇨 환자들은 반드시 아침에 고단백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혈당이 낮은가를 보면은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많이 먹어버리면은 탄수화물에 대해서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가 되게끔 몸이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서. 그래서 고단백 식이를 하면은 탄수화물에 대한 인슐린 반응이 강화되고 동일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인슐린 분비가 더 증가하고 이런 현상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고인슐린 혈증이 오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되는 거고 몸의 치유 반응이 굉장히 지연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올해 1월 달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당뇨병이 없는 45세 이상 노트르담이 아니고 이제 이분은 로테르담 살고 있는 6,800명을 21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더 많이 먹었을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단백질을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구분해서 봤을 때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어요. 식물성 단백질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당뇨병 전 단계도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만 35% 증가했어요. 식물성 단백질은 관련이 없었고요.
요 기준은 섭취하는 칼로리의 5% 정도를 탄수화물을 줄이고 5%만큼 단백질을 더 많이 먹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이해가 안 되세요. 그죠? 어려운 얘기죠.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당뇨병 발생 위험이 37% 정도 증가한다는 건데, 자, 이거를 좀 할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성인이 하루에 한 2000칼로리를 섭취한다. 그러면 칼로리의 5%면은 100칼로리죠. 100칼로리는 탄수화물로 치면 25g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단백질도 25g에 해당이 되고. 한마디로 탄수화물 25g을 안 먹고 단백질 25g을 더 먹었을 경우에 당뇨병 발생 위험이 37%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 한 공기는 대략 300칼로리 정도 돼요. 탄수화물에서 오는 칼로리가. 그러면 이 곱하기 3승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밥 한 공기를 안 먹고 닭가슴살로 300칼로리를 채우면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2.7배가 되고요. 한 끼가 아니라 두 끼를 그렇게 닭가슴살로 먹게 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7.5배가 되고, 닭가슴살이 아니고 연어나 참치 이런 것들로 대체할 경우에는 4.5배가 되고, 두 공기를 안 먹고 연어나 참치를 먹게 되면 20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밥 대신에 우유를 먹어도 당뇨병 발생 위험이 1.9배가 되고, 두 공기를 밥 대신 우유를 먹게 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3.5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단백질을 먹으면 식욕이 억제가 돼서 음식을 덜 먹게 돼요.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살이 빠져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살이 빠지니까 당뇨병이 예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장기간 이런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이 오히려 당뇨병이 증가한다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관찰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다시 동물성 단백질을 좀 더 자세하게 구분했어요. 육류, 생선, 유제품, 그리고 식물성 식품도 콩류, 곡물, 현미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곡류에 있는 단백질, 감자에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미보다 거의 2배만큼 단백질이 많아요. 감자에도. 그 감자 단백질, 과일이나 잎채소에 있는 단백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식물성 식품은 어느 하나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병이랑 관련이 없었고, 붉은 육류, 생선, 유제품만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선은 붉은 육류보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더 컸어요. 이 하나의 연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미 70년대부터 고단백 식이를 하게 되면은 체중이 감소된다는 이런 주장들이 많았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70년대부터 이런 고단백 다이어트를 쭉 장기간 실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건강 상태가 개선이 되는지 보는 연구들이 꽤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11개를 취합을 해서 50만 명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만 당뇨병이 증가한다. 식물성 단백질은 당뇨병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영양성분 당분이 있고요.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있고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 유제품. 그리고 지방은 간접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음식들이 다 인슐린을 분비시킬 수 있지만 빨간색으로는 인슐린을 분비시키지 않고 이 초록색 식품으로만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든다면은 아주 적절한 수준의 인슐린이 유지가 되면서 회복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매번 밥 먹고 나서 피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좀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밥을 먹고 콧물이 많이 나온다. 뭐가 끈적끈적거린다. 위산 분비가 많이 된다. 식후 속쓰리다. 식곤증이 굉장히 심하게 온다. 그러면 다 안 좋은 음식 먹은 거예요.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키는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은 내가 먹은 음식 중에 어떤 것들이 안 좋았나를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기름진 음식이 있는지,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 이 하루 중에 우리가 낮에는 안 졸립죠. 밤에는 졸립죠. 이게 이제 호르몬 때문이에요. 호르몬 때문인데 낮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다가 해가 지면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서 수면이 유도가 돼요. 반면에 낮에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이 분비가 됐다가 해가 지면은 이 코티졸 호르몬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돼요. 이게 뭐냐면 코티졸은 우리 몸에서 외부의 반응을 하도록 돕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뭐가 툭 튀어나오면 거기 신속하게 대응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게 참 절묘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뭐 책 보다가 종이에 손 베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낮에는 이 상처가 잘 안 붙어요. 근데 자고 나면은 싹 붙어 있어요. 이게 낮과 밤의 차이거든요. 이 코티졸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는 기능을 억제를 해요.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이 진행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밤에 잘 자야 돼요. 그래서 만성 염증으로 가는 걸 끊으려면은 밤에 잘 자야 돼요. 그리고 야간에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이게 멜라토닌 또 이 면역 기능을 또 원활하게 해주는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시키는 가장 안 좋은 게 바로 밝은 조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여기 있는 조명들은 지금 다 괜찮은 조명이에요. 붉은빛이 돌아서. 근데 LED 조명 중에 굉장히 푸른빛, 밝은 빛, 아주 환한 빛, 눈이 막 따가울 정도로 강한 빛, 이런 것들은 이 멜라토닌 분비를 굉장히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수면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고 빛공해를 일으키는 주 요인이 돼요. 그래서 짧은 파장, 푸른빛 노출 이런 것들을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야간에 코티졸 분비를 최소화시키는, 밤에 계속 뭐 걱정하잖아요. 원래는 떨어져야 될 코티졸이 안 떨어지고 계속 높은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쩌다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5년, 10년 계속 뭔가 걱정거리를 갖고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만성염증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면 3시간 전에 과도한 운동 하시면은 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코티졸 분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완요법, 심호흡, 반신욕, 스트레칭, 그리고 이 스트레스 거리를 안고 있지 말고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자가포식이 완전 중단이 돼요. 밤에는 특히 회복에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밤에 뭘 먹으면 안 돼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잠자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다 마쳐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 효과를 좀 더 연장하고 싶으면은 저녁을 좀 일찍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좀 공복을 유지하고 하면은 치유 효과가 좀 더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면역 기능을 하면서 얘기 나오면서 장내세균,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유산균 이런 거 광고 많이 하죠. 여러분 드시는 분 계시나요? 유산균? 네. 왜 드시나요? 왜 드시나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장내세균이 면역 기능에 왜 중요하냐면, 인간 세포는 100조개예요. 근데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의 수는, 인간 세포는 10조개인데 장내세균은 100조개예요. 이렇다 보니까 어떤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킬지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70% 정도가 장 점막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과 오랜 기간 동안 공생관계를 맺어온 이 장내 세균들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해를 끼치지 않거나 아니면 유해균이 증식하는 걸 억제하는 기능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도움을 줘요, 균들이. 그래서 우리 몸도 이 균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공격을 안 해요. 면역 관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장내에 유익한 세균들이 있을 때는 몸이 좀 되게 너그러워요. 민감하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체질 자체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공생관계를 맺었던 균이 줄고 새로운 균들이 막 장내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면역세포들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긴장하죠. 누가 병을 일으키는 놈인지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뮤코트리엔이라든지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분비가 돼요. 몸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면역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조개구이를 먹었을 때 어떨 때는 반응을 하고 어떨 때는 반응을 안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장내 세균에 의해서도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쌓이는 지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유익균이 많으면은 정상 면역염증 반응이 몸에서 진행이 되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과도한 면역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해균이 많으면은 아토피라든지 자가면역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증가하게 됩니다.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자, 이 캡슐에 세균이 몇 마리씩 있나요? 10억 마리, 100억 마리 있죠. 그죠? 한번 잘 보세요. 몇 마리 있나 잘 보세요. 10억 마리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많은 건 100억 마리 있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있다 쳐도 몸 안에 몇 마리가 있다고요? 100조개가 있어요. 네. 그걸 먹는다고 해서 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미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유익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팬더 예를 좀 드는데 팬더가 멸종 위기잖아요. 팬더를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정 팬더의 유전자를 계속 복제해가지고 복제 팬더를 만들어서 그 서식지에다 계속 데려다 주면은 팬더 복원이 될까요? 금방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팬더가 왜 줄어들었는데요?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팬더가 줄어든 거거든요. 팬더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줘야 궁극적으로 팬더 복원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만 유전자 복제 팬더가 들어와도 얘네들이 잘 정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예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황 박사님이 주로 예를 드는 얘기긴 한데요. 김치 유산균 많다고 그러죠? 그죠? 김치 유산균이 어떻게 생기나요? 김치 담글 때 여러분들 뭐 드시는 뭐 캡슐 좀 까서 넣나요? 안 하죠? 채소, 뭐 배추, 무, 알타리, 열무 이런 거 넣고 풀국 써서 그냥 두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생겨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서 장내 유익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채소를 먹고 충분한 전분질 음식을 먹고 현미, 감자, 고구마,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설탕 말고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36.5도 배 안에서 아주 발효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 김치 딱 담가 놓고 36.5도에 김치 두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쉬어요. 하루를 못 갈 겁니다. 다 물러서. 그러니까 이제 그 덕분에 우리 몸에서는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균이 좋아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성 질환을 극복하는 방법은 저지방 자연식물식을 한다. 충분한 통곡물을 먹고 전분질 음식, 채소, 과일을 충분히 먹고 동물성 식품과 기름, 설탕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잠자기 전 3시간 이내에 식사, 카페인, 알코올, 과도한 운동을 금지하고 충분한 휴식 그리고 수면을 취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밤에 수면을 잘 취할 수 있으려면 낮에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 사이에 햇볕이 비타민 D 합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빛 자극이 있어줘야 해가 떨어졌을 때 멜라토닌 합성이나 분비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 시기 때 밥 먹고 나서 한 10분, 20분 내지 30분 정도는 햇볕을 좀 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졸음이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려고 하면 잠이 절대 안 옵니다. 이완요법, 명상, 심호흡, 반신욕,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고 뭔가 걱정거리가 계속 있으면은 그 걱정거리 자체를 이게 정말 이 걱정거리인지 아닌지를 포함해가지고 상담이란 이런 것들 치료를 받는 게 좋고요. 밝은 조명 피하기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